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4세 고시, 7세 고시란 말이 나올 정도로 조기 사교육으로 인한 사교육비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매년 여름방학이면 캠프나 단기 특강 등 특수를 기대하면서 사교육 시장은 더 기승을 부리게 됩니다. 아무리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을 해도 대치동 학원가에는 지방에서까지 몰려든 학생과 학부모들로 북적인다는데요. 가장 문제는 이런 맹목적인 사교육 따라잡기는 자칫 자녀도 망치고 부모의 노후도 망치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맹목적인 사교육 따라잡기가 아니라 내 자녀에게 가장 적합한 교육 방식을 찾아주고 가성비 좋은 최강의 학군을 찾아서 내 집 마련하는 것.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방법 없을까요? 잠시 후에 최고의 교육 전문가, 학군 전문가와 함께 내 자녀를 위한 교육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눈을 가린 원숭이가 다트를 던져서 선정한 주식 종목이 전문가가 선정한 종목보다 수익률에서 앞선다라고 하면 믿어지십니까? 프린스턴 대학의 버턴 말킬 교수가 세운 랜덤 워크 투자 이론인데요. 세계 최초로 인덱스 펀드 개념을 창안해냈던 이 버턴 말킬 교수는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내려면 장기간에 걸쳐서 적립식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버턴 말킬 교수가 개인 투자자를 위해서 쓴 투자 가이드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부가 경기 둔화 우려에도 소비 심리 등에서 일부 개선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네, 정부의 경기 판단에 대한 인식이 조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 발간한 최근 경제 동향 그린북 7월호를 보면요. 일단 경기 전반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가 소비나 건설 투자 같은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고용 애로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경기의 하방 압력은 여전하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대외 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 우려 같은 경기 하방 압력이 여전한 상황이지만 소비 심리 개선 같은 긍정적인 신호도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몇 가지 정부의 인식이 좀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이제 정부가 표현한 그 문구에서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지난달에는 경기 하방 압력 증가에서 증가라는 걸 이제 뺀 데 이어서 이달에는 또 긍정적 신호 이런 표현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조금은 더 낙관적인 진단을 담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주가지수 상승 등으로 일부 소비심리 지수가 개선되고 있고 앞으로 지급될 전국민 지원금의 내수 활성화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가계 순자산이 3년 연속 늘어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국민 대차 대조표 잠정치에 따르면요. 작년 말 기준 1인당 가계 순자산은 2억 5,251만 원으로 추정됐습니다. 네. 그래서 1년 전 2023년 말과 비교를 하면 3.3%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2022년부터 3년 연속 증가세입니다. 네. 자, 이거를 이제 시장 환율로 계산을 해보면 환산을 해보면요. 1인당 가계 순자산은 18만 5천 달러로 계산이 됩니다. 이거는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프랑스, 영국보다는 적지만 중요한 거 일본보다는 많다는 겁니다. 일본을 앞지른 것도 2022년부터입니다. 그래서 3년 연속 우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이걸 시장 환율이 아니고요. 구매력 평가 환율이라는 기준으로 환산을 해보면 더 늘어납니다. 27만 1,000달러로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뿐만 아니라 영국에도 앞서게 됩니다. 이 구매력 평가 환율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각국의 물가 수준을 반영해서 산출된 환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순자산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어떻게 분석되고 있어요? 일단 가계의 순자산이 늘어났다는 거는 원인을 떠나서 좋은 일이죠. 순자산이 늘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어디에서
어디서 이렇게 늘었나 봤더니 지난해 주택 가격도 많이 올랐고 금융자산도 불어난 영향이 컸습니다. 이 주택 자산을 중심으로 한 비금융 자산을 보면 2.2% 215조 원이 증가를 했고요. 네. 현금, 예금, 보험이나 연금이 각각 120조 원 넘게 불어나면서 전체 금융 자산도 5.1% 263조 원이 늘었습니다. 네. 그리고 가계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 주체들이 보유한 국민 순자산을 집계를 해보면요. 이경 4,105조 원, 이것도 전년보다 5.3% 증가했습니다. 국민 순자산 가운데 토지와 건물, 즉 부동산 자산은 1년 전보다 2.6% 431조 원이 더 많은 일경 7,165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불법 승계 혐의와 관련해서 최종 이제 무죄 판결 확정을 받은 가운데 네. 우리 정부가 미국계 그 헤지펀드 엘리엇을 상대로 한 그 제기했던 항소심에서 네. 승소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 승소가 중요한 건 시기적으로 딱 그 이재용 회장에 대한 불법 승계 판단이 어제 이제 무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로 판결이 났고 사실 이게 이제 불법 승계 재판과도 연계돼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죠. 네. 사건을 먼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요. 이걸 이제 엘리엇 사건이라고도 저희가 부르거든요. 네. 미국의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당시 이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에 네.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하다. 이래서 문제를 제기를 한 겁니다. 네. 당시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은 3대 1이었죠. 이게 이제 바로 형사재판의 핵심 쟁점 사항이기도 했었죠. 근데 이제 엘리엇이 주장한 거는 합병 당시 삼성물산의 주요 주주였던 정부 기관이죠. 국민연금공단이 여기에 찬성을 해서 네.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 네. 그래서 한국 정부를 상대로 이 ISDS를 제기를 한 겁니다. 네, 네. 이 ISDS는 투자자 국가 간 분쟁 해결 제도죠. 그래서 이걸 다루는 이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서 네. 다루게 됐고 이곳에 이제 중재판정부가 한국 정부가 1,300여 원을 배상하라고 이제 판정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법무부가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를 했지만 당시에는 각하 결정을 내렸고요. 그래서 다시 항소를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항소심 법원이 우리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네. 1심 법원이 선고한 각하 판결을 파기를 했고요. 예. 본안 판단을 위해서 사건을 다시 1심으로 환송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날 항소심을 승소했다라는 거는 우리 정부가 엘리엇에 아까 1,300억 원을 배상하라는 거, 이거를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1심으로 다시 환송을 해서 다시 재판을 거치게 됐으니까 네. 이 배상 판결을 취소할 수 있는 네. 기회를 우리가 얻었다. 이런 측면에서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이재용 회장이 이제 형사적인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받게 되면서 삼성그룹에 대대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란 그런 전망이 또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 회장이 사법 리스크를 벗어낸 만큼 본격적인 경영에 나설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재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죠. 일단은 삼성그룹의 대대적인 조직 개편과 인사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재계에서는 하반기가 유력한 시점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이 회장이 재판을 받는 거의 10년 동안 사실 삼성그룹의 대대적인 조직 개편 인사는 없었고요.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죠. 이건 역시 사법 리스크에 여파했다는 결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사법 리스크를 매듭 지은 만큼 이 회장이 과감한 조직 개편과 인적 쇄신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얘기란으로 옛 미래전략실과 같은 그룹의 컨트롤타워 재건 여부가 현재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물론 과거 구조본부터 이런 미래전략실까지 이런 정부에 연루된 과거에는 또 국정농단에 악용되었다는 비판은 있어왔지만 새로운 글로벌 경영 환경에 대응을 하고 또 그룹 내의 이해관계 조정이라든지 사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룹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라는 그 필요성 자체는 꾸준히 제기돼 왔거든요. 네. 여기에 더하자면 이 회장의 이제 등기사 복귀 여부도 관심입니다. 네. 네. 이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받았고요. 가석방돼 있긴 하지만 여전히 법적으로는 취업 제한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회장으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긴 했지만 네. 불안정한 상태였어요. 급여는 받지 않는 미등기 이사로
제한적인 참여만 해왔던 거죠. 네. 물론 이에 대한 비판도 있었지만 이제 취업 제한이 내년에 해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불법 승계 재판에 대해서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확정을 받은 만큼 내년에는 이제 책임 경영 차원에서라도 등기이사로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시장에서도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네. 현재까지 삼성은 지주사로서의 전환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없다 선을 긋고 있기는 하지만 일단 부당합병 논란 등에서 벗어나려면 일단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를 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지분 관계를 단순해야 될 필요성도 분명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와 관련해서는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해야 되는 삼성생명법이 발의돼 있기 때문에 이 지배구조 개편도 이재용 회장에게는 당면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광주 전남 지역에 호우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계시는 지역의 기상 상황 계속해서 확인하시고 비 피해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16분입니다.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이라면 여름방학 앞두고 이번 여름방학은 또 어떻게 보낼까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사교육 시장에서는 이른바 방학 특수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금액도 어마어마하다고 하죠. 남들 따라서 캠프나 단기 특강을 보내야 할 건지 또 보내자니 예산상 무리가 많이 되고 또 보낸다 한들 정작 기대만큼 효과는 있을지 고민되실 텐데요. 차제에 이번 여름방학만큼은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분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교육 1번지 대치동 학원가에서 20여 년간 일타 강사로 명성을 날리고 지금은 자녀들과 시골로 과감히 내려가신 분이에요. 심정섭 더 나움 연구소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소개 네. 안 해주셔서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네. 간략하게 부탁드려요. 네, 저는 말씀하신 대로 대치동하고 강남에서 20여 년 정도 입시 지도를 하다가 네. 지금은 8살, 6살 우리 두 아이랑 같이 시골에 있는 작은 초등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면서 또 뜻있는 부모님들하고 네. 우리 사실 사교육이나 이런 게 교육적 문제가 많긴 한데 대안이 없지 않냐 그런 좀 얘기들이 많으시니까 그럼 그런 대안을 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한번 실천해보고 있는 심정섭이라고 합니다. 네. 그 작은 초등학교라고 하셨잖아요. 네. 시골. 네. 어디서 오셨어요? 지금. 저는 살고 있는 데는 이제 충북 증평이고요. 증평, 네. 저희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는 저희 큰애가 8살인데 네. 한 학년밖에 없고 한 반밖에 없고 한 반에 4명. 그럼 선생님 한 분께서 선생님 한 분이 4명을 하나하나 진짜 돌봐주시고 계신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럼 1학년이 신입생인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1학년이 4명입니다. 1학년이 4명이고 위에가 없어. 그 위에도 이제 대부분의 학년이 지금 작은 이런 이제 시골에 이제 소멸 위기에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학교들은 대부분 한 학년에 네. 거의 이렇게 한 자릿수인 경우들이 많이 있죠. 지금 이제 방학 전이잖아요. 네. 그럼 보통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셨어요? 저는 학교 중에는 계속 이제 말씀드리는데 될 수 있으면 이제 거기 시골이고 그러니까 사교육하거나 그런 태권도 학원 같은 것도 좀 보내지는 않고 있거든요. 보내지 않으신다고. 네. 예. 그래서 그런 이제 학교 끝나면은 아이들하고 운동하고 네. 그런 식으로 하고 이제 저녁에 심심할 때 네. 이제 사자수학 같은 거 공부하고 네. 이제 저녁에 TV가 없거든요. 네. 아이들이 이제 놀다가 심심하니까 네. 책 좀 보고 이제 자고 그렇게 이제 그리고 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고 이제 방학 때 같은 데는 이용해서는 우리 좀 아이들하고 좀 여행이나
그런 아까 좀 캠프도 진짜 말씀하셨는데 네. 그런 이제 캠프 같은 걸 가서 좀 이제 그 나름대로 그 교육적 효과가 있기는 하거든요. 네. 가장 좀 뭐 여러 가지 비용은 이제 많이 들지만 한 가지 좋은 좀 장점 중에 하나는 부모랑 좀 떨어져 볼 수 있는 경험. 요즘은 이제 네. 다 사실은 아이들 챙겨주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해주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독립 경험을 갖게 하는 의미에서는 예. 아이들과 혼자 가는 뭐 3, 4학년 이상이면은 네. 한번 보내보시고 아이가 어느 정도 좀 성장하는지 또 부모님하고 떨어져서도 혼자 내가 해낼 수 있다. 그런 것들을 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태권도도 안 보내시고 또 심심하면 같이 네. 놀아주시고 운동하시고 네. 이게 남들한테는 좀 꿈 같은 얘기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그 저희 KBS 추정 60분의 7세 고시 관련해서 네. 이제 제가 소장님하고 인터뷰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너무 지나친 선행 교육 같은 게 문제가 되고 아이들이 힘든 것은 알거든요. 근데 이제 대안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네. 많이 하세요. 뭐 어떡하겠냐. 학군지 쏠림 또 여전히 그대로 있고 과도한 사교육부 지출도 줄어들지 않는 네.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이제 문제는 다들 공감을 하는데 실질적인 현실적인 네. 대안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이제 네. 교수님 우리 소장님 모셨습니다. 그때 이제 7세 고시 관련 인터뷰 말미에 직접 그 사교육비 지출을 위해서 이제 그 거주지를 지방으로 옮기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 당시 설명을 좀 더 해주시겠어요? 네. 상황을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제 다운시프트 전략이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 네. 다운시프트라는 게 자동차 기어를 한 단 내린다. 지금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거 사실은 뭐 아빠가 프리랜서고 그렇게 좀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가능한 거지.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저녁 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네. 사실 저도 이제 서울 올라올 때마다 서울 20년 살다가 내려갔지만 서울 올라오면 긴장되거든요. 사실. 그러세요? 그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너무 뛰어난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안에서 내가 어떻게 좀 더 잘해야지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경쟁심도 생기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고 돈은 많이 벌지만 그만큼 많이 이제 소진해야 되는 거죠. 아이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도 사실은 네. 줄여야 되고 또 서울에서 만약에 30, 40대 젊은 아빠로 산다면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고 아이고, 또 네. 끝나고 자기 개발도 좀 해야 되고 네. 뭘 학원도 다니시기도 하고 이러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 좀 너무 기아가 고단 기아라는 거죠. 네. 그걸 좀 내리고 그 대신에 이제 월급은 줄어들겠죠. 그다음에 삶의 형편은 좀 줄어들 수 있지만 네. 그런 서울이나 수도권의 그런 좀 비싼 거주 비용이나 아니면 사교육비 같은 거를 줄여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사교육비에 대한 대안을 사실 좀 실질적인 대안으로 말씀드릴 때 뭐 그런 거를 모든 분들이 다 하라고 하기 쉽지 않은데 최소 유초등 저학년 때는 아이들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네. 아이들이 어렸을 때 굳이 대치동, 목동 이런 비싼 거주지 사교육비 많이 쓰는 그런 데 꼭 있어야 될까라고 하는 좀 그런 거를 좀 전략적으로 패러다임을 좀 바꿔서 관점을 달리 해서 이렇게 본다면 네.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고 그걸 이제 제가 한번 실천을 해본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유초등학교일 때 네. 다운시프트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요 학군지나 이런 데 아닌 다른 데 가서 네. 주거비 이런 것도 좀 네. 줄이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를 이렇게 지켜보는 네.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네. 같은데 이제 소장님께서는 교육을 네. 직접 하실 수 있고요. 네, 네. 또 교육 전문가시니까 많은 걸 지켜보시면서 네. 좋은 점과 폐단을 보시면서 이제 결정을 하신 건데 네.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결정하기 네. 너무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런 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제 2016년도에 그 학군에 관련된 책을 하나 네네. 쓰면서 그때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 예. 그때 제 같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도 굳이 유초등 저학년 때 일찍 들어오기보다 교육계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될 아이는 어디를 갖다 놔도 된다.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결과적은 그런데 내가 될 아이인지 아닌지. 그거를 이제 판별할 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공부머리 테스트라든지 여러 가지 또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은 네. 뭐 학교 내신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런 얘기도 있죠. 우리 아이가 굉장히 탁월한 애인데 너무 시골이나 그런 데 가서 아이의 교육 기회를 빼앗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요. 앞길을 막는 게 아닐까?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로서 미안하고. 근데 네. 만약에 저도 이제 시골 학교 그 작은 학교인데 아이가 너무 탁월한 아이면 선생님이 불러서 얘기를 해줍니다. 여기 있을 애가 아니라.
그리고 용재원을 보낸다든지 네, 학교 네. 대표를 뭘 보낸다든지 네. 자꾸 두각을 나타내겠죠. 네. 근데 이제 학군지에 한 20-30명 있는데 네. 거기서 한 5-6등 정도 애매하게 하면 이게 잘하는지 못하는지. 근데 시골 작은 학교에 10명도 안 되는데 그 안에서 한 뭐 굉장히 좀 탁월하게 나오는 학생이라면 가정 형편에 따라서 거기서도 지역 인재 전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입시적인 기회를 찾을 수도 있고 네. 그게 좀 불안하다 그러면 이제 특목 자사고라든지 아니면 좀 상위 학교를 갈 때 학군지를 간다든지 그런 선택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론적으로는 얘기를 했는데 네. 이걸 실천한 가정이 실제 있었습니다. 제가 그 2016년도 강의를 했을 때 네. 하남에서 네. 그 지금 다자녀 특별 분양으로 해서 네. 하남에 그 아파트를 분양받은 가정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부부가 제 강의를 듣고 굳이 지금 하남에 좋은 아파트에 그 분양을 됐지만 여기서 유초등 아이들이 어린데 굳이 여기 하나 신도시는 이제 학원도 많고 인프라가 이제 좋지 않습니까? 삶의 여건은 좋기는 한데 그래도 30-40대가 종잣돈을 모을 수 있는 마지막 때니까 네. 하나 외곽으로 좀 더 시골적인 분위기로 좀 빠져가지고 실거주 비용을 줄이고 네. 분양받은 집은 전세로 주고 그러면 이제 종잣돈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그때 뭐 전세를 한 4억 정도 줬다. 네. 근데 실거주를 한 1억 정도 한다 그러면 3억 3억이 정도 남는 거죠. 종잣돈이 있으니까 예. 그 돈을 투자를 하셔가지고 제가 6년 뒤에 만났을 때는 네. 자산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중요한 건 자산은 네. 늘었는데 애들 공부는 어땠어요? 그 부분에서 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그러죠. 네. 사실은. 근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안 되는 친구는 네. 학군지에 일찍 와서 해도 번아웃이 되고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학군지 갔다가 네. 다시 다른 데로 원래 살던 데로 돌아간 학생들도 제법 있더라고요. 유턴한다고 그러죠. 네. 보통. 근데 만약에 그런 어느 정도 교육 인지적인 역량이 있거나 그런 학생들이면은 사실은 늦게 출발해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은데 네. 주변에서 너무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심리적인 측면에서 그럴 용기를 못 내시는 거예요. 위축돼서. 그렇기도 하고 네. 대부분이 이제 학군지에서 양적으로 좋은 입시 결과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좋은 학생들이 모인 거에 비해서 네. 우리나라 입시는 상대평가 등수 경쟁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90점을 뭐 맞는다고 그래서 다 대학을 받아주는 게 아니고 네. 결국 이제 등수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좋은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예를 들어서 등급만 해도 그러죠. 네. 대치동 같은 데는 잘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등급 좋은 등급밖에 너무 그러니까 어렵죠. 내신 등급을 1등급 받는 거 정말 네. 하늘의 별따기고 교과서를 통으로 암기를 해야 되고 쓸데없는 것까지 다 해야 되는 과잉 사교육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정도 역량이 있는 뭐 우리 학군지에서 한 2등급 정도 받을 친구가 지역에 내려와서 열심히 한다 그러면 충분히 내신을 좋게 받고 수시로 대학을 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볼 수 있고 또 이제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게 이제 입시적으로 네. 관건인데 그런 부분을 또 그런 지역 같은 제가 있는 지역만 해도 네. 그런 우수한 학생들은 기숙사가 있거든요. 네. 기숙사에서 케어를 해주고 또 이제 이따가 말씀 지역사에서 도와주려고 그러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이거 안 되니까 남들이 다 학군지 가니까 우리도 가야 돼 그렇게 생각하시기보다 예. 좀 더 시야를 좀 넓히셔가지고 예. 다른 이런 기회가 없을까 그래요. 용기를 한번 내보실 수 있다는 거. 서울도 지금 여의도가 있는 영등포가 있고 옆에 강서가 있잖아요. 네. 거기 지나면 이제 김포가 있지 않습니까? 김포 같은 경우에 어떤 일정 지역은 특별한 전형을 받아서 대학 가는데 유리하다 이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김포의 읍면단에 농어촌이 되는 네. 지역이 있습니다. 가까운 지역인데. 네, 그래서 그쪽에 하면은 조금 더 이제 주거 비용은 덜 네. 들고 할 수 있잖아요. 네네. 네. 아, 그래요. 근데 그 교수님,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맹자 어머니는 네. 맹자를 위해서 3번이나 이사를 했다. 네. 모든 엄마들이 맹모 삼천지교 해주고 싶어서 강남을 가지만 성과를 내려면 아이가 네. 맹자여야 한다. 네. 네. 이게 탁 와서 꽂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걸 아이가 맹자일지 아닐지는 엄마들이 그래요. 계속 하다 보면 아직은 우리가 늦대는 거야. 좀 더 지나면 우리 아니 반드시 될 거야. 이런 믿음을 계속 갖고 싶어서 버리지 못하고 놓거든요. 근데 주위 선생님이라 보시면 아시나요? 그냥 어느 정도 보시면? 느낌이 확 오죠. 사실은 네. 우선 가장 기본이 인지적인 측면에서 네. 결국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잘하면 암기력과 계산력이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인지적인 측면은 어떤 학생들은 타고나고 어떤 네. 학생들은 부족한 게 있는데 네. 그거를 사교육이나 환경을 바꿔주면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약간 그 환상이나 착각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그건 좀 현실 좀 너무 뼈 때리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 사교육이나 환경을 바꿔서 네. 점수는 바꿔도 등급은 바꿀 수 없다고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 61점인 학생들을 열심히 사교육을 시켜서 69점까지는 올려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4등급을 3등급으로 만든 거 벽을 넘는 경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오히려 입시에서 더 성과를 내려면 인지적인 부분에서 안 되는 학생의 인지 역량을 늘리는 것보다 의외로 몸 튼튼 마음 튼튼. 그래서 우리 김주환 교수님이라는 분이 그릿이라는 책을 내고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을 내셨거든요. 근데 그 이론적인 배경을 딱 들어보면은 부모님이나 아니면 교육적으로 해줄 수 있는 거는 학생이 몸 튼튼 마음 튼튼해서 예를 들어서 그 몸 튼튼 마음 튼튼한 학생들이 대치동에 와서 6년의 그런 좀 경쟁이라든지 문제집 푸는 거를 견뎌내면 입시 성과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무너져 있는 학생이 오면 번아웃이 된다든지 아니면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된다든지 더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냉정한 현실을 보고 말을 못 하시지만 네. 사실 자녀들이 그렇게 어려운 몸 튼튼하지 않고 마음 튼튼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도 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어둠 속에 안 나타나는 거죠. 성공 사례만 너무 네. 밝혀지고 그 준비돼가지고 어느 정도 인지 역량이 있는 학생이 학군제 갔더니 좋은 학교 갔다. 이거를 하나의 성공의 그 경로가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게 모든 학생들은 맞을 수 없는 게 또 많은 여기 경제 전문가들이 오셔서 사교육이 굉장히 안 좋은 투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 35만이 4년제 대학을 가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근데 졸업하고 나서 자기가 전공한 걸 바탕으로 해서 정규직을 가질 수 있는 학생은 7만에서 10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나머지 학생들은 각자 이제 자기 비정규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각자 도생하면서 이제 찾아가야 되는 길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상대평가 등수 경쟁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중학교 때 내신만 봐도 알 수 있거든요. 국영수가 올 A가 나와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보통 내신으로. 그런 학생이 전국에 그 해당 연도에 30%가 넘습니다. 그런 학생이 고등학교 가서 그 재수삼수 학생하고도 경쟁을 해서 수능으로 등수를 내서 우리는 그 원하는 학교를 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쟁에서 어떻게 보면 중학교 때 초등 고학년이나 중학교 때 학생들의 인지 역량은 대부분 다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친구들은 사실은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는 대학 진학률이 이렇게 높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거의 7, 80% 가까운데 선진국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 40% 정도, 뭐 유럽도 한 20%, 30% 이 정도니까 아니면 사회 나와서 나름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고 교육 격차에 따른 임금 격차가 크지 않고 다른 일을 해도 좋은 환경인 그런 시스템이 좀 마련돼 있으면 사회 환경이 조금 더 부모님들이 좀 자유로우실 텐데 아직까지는 좋은 대학 나와야 좋은 직장 갈 수 있다. 확률을 높인다.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런데 전체적인 사회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지금 AI도 그렇고 이제까지 이렇게 정신 기능 어떤 인지 기능에 기반한 일보다는 다른 형태의 직업이 더 뜰 수도 있고 그래서 너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사교육에 대한 대안을 경제적인 문제로 풀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보통은 옛날에 대학을 그렇게 보낼 이유가 우리는 이제 학벌 사회라고 하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좋은 대학을 나오면 돈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오래 벌 수 요즘 있고. 인공지능 때문에 어설픈 화이트 칼라 일자리가 제일 먼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걱정이에요. 그런 부분을 인지를 해서 그럼 어설프게 사교육비를 쓰느니 우리 아이가 공부가 좀 애매한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수능 9등급 정도라면 1, 2등급의 아이들만 앞으로 그 화이트 칼라 일자리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나머지 학생들은 사실 몸을 쓰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이런 것도 문제집 푸는 공부보다 그런 걸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가 좀 그런 입시 경쟁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 그쪽 길로 열어주고 차라리 아까 지금 다운시프트를 해서 자산이 어느 정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학을 나와서 그 대학 졸업장을 갖고 취업을 하려고들 그렇게 하는데 창업을 하거나 근데 취업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럼 그 자산이 있다라면 그걸 갖고 창업을 할 수도 있고 아이가 새로운 도전할 수 있는 이런 좀 관점의 전환 이걸 하면은 이 사교육 문제가 조금이라도 해결될 수 있고 그런 가능성을 찾는 가정들이 나오지 않을까? 요즘 번듯한 직장 다니다가 이제 구조조정이거나 아니면 어느 회사를 나오게 됐을 때 좋은 카페 하나 차리고 싶다. 이제 결론적으로 그렇게 가는데 저 아는 분인데 아들내미가 이제 공부를 이렇게 잘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다 보다가 아이고 얘는 전혀 공부로는 답이 안 나올 것 같다. 그래서 학원비 보내는 걸 계속 이렇게 금융상품을 넣어뒀대요. 그래서 남들 대학 졸업할 나이쯤에
그 돈으로 창업을 해줬다고 네네. 하는데 아주 잘 살고 있다고 네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어린 시절의 사교육은 정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한 건 아니고 자칫하면 사교육에 너무 올인하다 보면 부모의 노후도 보장되지 맞습니다. 않을 수도 있고 해서 어떻게 보면 좀 악순환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걸 좀 끊으려면 부모님의 결단이라든가 확신이 좀 있어야 될 것 네. 같은데 조금 더 이렇게 좀 확신을 좀 불어주실 만한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아까 하남 얘기하셨는데 네. 또 다른 케이스도 좀 성공한 케이스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제 말씀을 듣고 또 다른 한 가정에서도 제가 네. 그런 구체적인 사례도 하나 말씀드렸거든요. 분당 같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학군지고 그렇죠. 경기도에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네.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네. 분당은 또 그 선호하는 중학교 가려면은 초등학교 일찍부터 들어와야 되는 거리까지 재고 막 너무 경쟁이 치열하니까 네. 그래서 다들 일찍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좀 분당에서도 너무 유초등 때 일찍 들어가지 말고 그 경강선이라고 있습니다. 여주까지 가는. 맞아요. 맞아요. 네. 그쪽 광주 쪽으로 가면 판교에서부터 가던데요. 그렇죠. 그래서 여주까지. 임해로에서 이렇게 해서 여주까지 네네. 가는. 근데 분당은 굉장히 이제 사실 거주 비용이 비싸고 그런데 비싸죠. 광주만 가도 거주 비용이 훨씬 더 좀 저렴하니까 네. 유초등 저학년 때는 광주 그 일대에서 좀 보내면서 아이가 공부 어떻게 하는지 보고 사실 그럼 광주에 집을 사라는 말씀. 광주에 거기 실거주를 거기서 하는 거죠. 저 권하기는 이렇게 권했죠. 분당에 집을 사두는 건 좋다. 아무래도 이제 살 수 여러 가지 있으면 사놓고. 민감한 문제이긴 하지만 네. 사실 아무래도 네.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더 선호하는 적이 더 오를 수 있으니까 살 형편이 된다라고 그러면 네. 분당에 전세나 월세로 들어갈 그럴 비용이라면 네. 분당에 집을 우선 마련해 놓고 네. 뭐 전세를 끼든지 해서 마련해 놓고 네. 그다음에 실거주 뭐 이거는 뭐 투기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네. 실거주는 그 광주에 네. 있는 그 지역에 가서 좀 저렴하게 유초등을 보내면서 네. 아이 공부하는 상황을 봐서 아이가 공부 잘한다 그러면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분당을 가도 되겠죠. 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거기 계속 있으면서. 아까 그래서 분당에서 그러면은 그 여주라 그러셨나요? 네네. 어디 가 계셨다고요, 그분은?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권했는데 네. 이 가정은 그 광주를 넘어서 아예 여주로 가시고 강동에다가 집을 사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서울 사실은 집값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네. 뭐 내 집 마련 걱정은 이제 없는 상황에서 또 아이는 시골에서 보내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좀 건강하게 지내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 아이가 이제 공부를 정말 잘할지 안 할지 그건 이제 변수가 가정마다 다르니까 모르지만 네. 그냥 경제적인 면에서는 이게 좀 걱정을 하거나 내 집 걱정을 하거나 아니면 노후 걱정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가정이 된 케이스도 있었죠. 네. 정말 자녀한테 모든 것을 다 거는 게 맞는 건지라는 네. 생각을 요즘 부모님들 많이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나의 노후도 중요하고 서로 이렇게 밸런싱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소장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하게 되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고령화 저출산은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또 학생들도 많이 줄어들고 맞습니다. 있고요. 전체적으로 교육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나는 부모로서 자녀들 교육과 또 우리 자산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끝으로 좀 요약을 좀 해주세요. 예. 그 지금 하나 염려가 되는 게 앞으로 네. 이 학군이나 이 사교육 쏠림이 10년 정도 계속 또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습니다. 네. 지금만 해도 우리 수능 보는 아이들이 40만 대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가 이제 큰아이가 8살인데 그 네. 아이가 태어난 애가 32만 태어났고 둘째가 예. 6살인데 예. 27만으로 30만 대가 무너지는 애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27만이 다니는 저희 둘째가 만약 수능을 볼 때는 30만 정도가 안 됩니다. 수능 보는 인원이. 예 예. 네. 근데 앞으로 10년 동안 그 중고등은 계속 한 40만, 47만이 수능을 보는 시대가 되고 네. 또 이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와서 그 취업하는 게 힘들고 막 이런 게 되니까 그래 더 시켜야 돼라고 하는 그런 착시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지나면요. 그 전하면 확 꺾어지는 거죠. 교육 시장의 거의 3분의 1이 또 예. 없어지는 60만에서 40만 내려갈 때 한 3분의 1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40만에서 지금 20만 내려가게 되면 거의 또 반이 이제 없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10년 뒤에도 수능을 볼까요? 모르겠어요. 네. 시험은 있지 않을까요? 인공지능 시대가 더 이렇게 발전되고 그러면 지금처럼 이 오지선다로 이렇게 뽑는 이런 시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희망을 유초등 저학년 부모님들이 네. 지금 중고등이 이러니까 우리도 이럴 거야라고 착각을 하시기보다 네. 좀 이렇게 용기를 내셔서 다운시프트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충청도까지 내려오라고 그러기까지는 힘들고요. 네. 서울 수도권에서도 근교에 네. 알아보시면 기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좀 적은 학교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지금의 유명 학군지가 네. 지금의 그거를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이제 저출생이 되고 그러면 1등 쏠림 현상이 더 생겨서 네. 그 분야의 1등은 네. 이제 살아남고 또 그
대학의 탑10 대학이라든지 뭐 더 선호하는 대학에 가려고 그러는 경쟁은 우리나라에서 없어지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학을 나와서 취업이 되는 시대는 이제 끝났는데 네. 그러면 어차피 그렇지 않은 길이라면 다른 길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좀 용기 있는 부모님들이 그래요. 네. 많이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아이가 행복해야 또 부모가 행복하고요. 부모의 노후가 튼튼해야 아이들한테 짐을 지워지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균형 있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이 아닐까 이런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더 나음 연구소의 심정섭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세계에서 경제 보는 눈을 키우고 투자의 길을 찾는 경제 읽기 순서입니다. 인덱스 펀드 이론적 토대를 구축한 버턴 말킬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의 책입니다. 랜덤 워크 투자 수업 오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임금센터 이상건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랜덤 워크 투자 수업. 랜덤 워크면 이제 무작위로 그쵸. 걷는다는 건가요? 네, 갈짓자로 술 먹은 갈짓자로. 사람들이 아주 만취한 사람들이 갈짓자로 걷는다는 뒤에서 나온 건데요. 투자에 만취한 예. 술 실제로 거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요? 실제로. 네. 예. 예.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네, 텐데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새로운 정보를 지체 없이 즉각적으로 반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반영된 주가의 가격이 있고 네. 예를 들어서 내일 또 정보가 반영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가격과의 서로 상관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별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동전 던지기 생각하시면 쉬운데 지금 앞면이 나왔어요. 네. 그럼 내일 앞면이 나올까요? 뒷면이 나올까요? 예, 확률이 독립적이라고 그러죠. 또 그냥 2분의 1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네. 예를 들어서 시장의 주가가 반영이 되면 뭐 하루를 예를 들을 경우에 하루 단위의 가격이 서로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별개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 자체가 네. 그 효율적 시장 가설인데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독립적이기 때문에 많지 않은 사람들이 술 정말 취하면은 그렇게 취해보신 적 없으시잖아요. 많지 않은 사람들이 네.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거든요. 없죠. 네. 예측할 수 없거든요. 계속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예. 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주가다 그런 식으로 이제 무작위적인 다 정보가 시장에 반영되는 정보가 다 즉각적으로 반영되고 그 다음날 새로운 정보가 더 반영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게 움직임이 술 취한 사람처럼 무작위적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네. 그래서 이런 책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실제 뉴스는 랜덤으로 나오기 때문에 정보 차원에서 보면 주가 움직임의 예측은 전혀 의미가 없다. 네. 그래서 이제 효율적 시장 가설론자들은 딱 다 결론이 하나 떨어집니다.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전략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뭐이 책에 나오진 않지만 재미난 거는 이게 워렌 버핏과 같은 이 소위 말하는 가치 투자 영역에 있는 분들은 또 이렇게 주장에 공감하지 않아요. 무슨 시장이 비효율적이냐, 뭐 폭등하고 폭락하는데 금융위기도 네. 오고, 그러니까 시장은 전반적으로는 효율적이지만 때때로 비효율적일 그래요. 때가 있다. 네, 그러니까 네. 이 비효율성을 이용해서 돈을 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은 네. 그런 비효율성의 돈을 성공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재미난 거는 버핏도 개인 투자자들에게 제일 좋은 대안으로 추천하는 거는 인덱스 펀드. 인덱스 펀드예요. 네. 이게 뭐냐면은 실제로 투자로 인덱스 펀드 수익률을 장기간에 걸쳐서 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벌튼 머킬 교수는 그 자신의 이론적 토대와 동일한 입장을 가진 회사가 세계 최대 인덱스 펀드 회사인 뱅가드거든요. 이 뱅가드의 창업자가 이제 존 보글이었죠. 네, 월가의 네. 성인이라고 불렸던 분인데 네. 이 뱅가드에서 20년간 그 이사로 역임을 했었고 존 보글은 돌아가셨는데 두 분은 이제 평생 그 동지이자 이론적 지지자이자 가장 네. 신뢰하는 친구로 지냈죠. 네. 자, 이 주식 투자자만을 위한 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의 자산 관리라는 예. 큰 관점에서 이게 종합적으로 내용을 담고 예,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이 책은 이제 효율적 시장 가설의 입장에 서 있는 학자가 네. 개인 투자자들에게 어떻게 투자하는가를 좋은 가이드를 제시해 주는 책이에요. 네, 네. 책이 꽤 두꺼운데 그래서 투자의 기본 개념에서부터 여러 가지 투자 방법 예를 들면 기술적 분석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네. 그 기술적 분석이 과연 유효한가 이것도 이분이 이제 학문적으로 검증을 해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제 교수니까. 네. 예. 이분이 하버드 MBA하고 그쵸. 프린스턴에서 경제학 박사하는 분이잖아요. 또 명예 교수 오래 계셨고 네, 네. 사실 증권 시장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뭐 이분도 유명하고 그 장기 투자로 유명한 이론으로 유명한 제레미 시겔 교수, 뭐 벌튼 머킬 교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유명한 인물들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자기 책에서 이제 여러 가지 투자 방법도 분석을 해요. 기술적 분석 같은 것도 분석을 해주고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데 네. 뭐 결론은 그거죠. 기술적 분석이나 시장 예측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증거는 학문적으로 없다. 아, 그래요. 이렇게 결론을 딱 내리고 그래도 여기뿐만이 아니라 인간들의 투자 심리, 그다음에 증권 시장에 있어서 보면 여러 가지 그 버블이 있었잖아요. 네. 뭐 과거에서 뭐 튤립 버블 우리가 아이고, 이제 네. 옛날 유명하죠. 그 뭐 네덜란드에서. 예, 네. 맞습니다. 가장 그 유럽에서 검소하고 합리적이라는 네덜란드 사람들이. 그 네덜란드 사람들이 네. 역사상 가장 유명한 투기 국군 사건. 하나에 얼마라든가요? 그렇죠. 네. 침 몇 채 가격이었었죠. 그렇다고 했어요. 그게 네. 이제 뭐냐면 바이러스가 침투돼 가지고 이상한 색깔. 예, 그게 이제 황제 튤립이 네, 있는데 네. 아우구스투스인가 뭐 네. 이름은 이제 기억 정확히 안 나는데 황제 튤립의 일종의 뭐 그런 일도 있었고 어떤 어부가 그 뿌리 구근을 네. 그 양파 뿌리랑 비슷하게 생겼대요. 그래서 그 일하다가 이제 옆에 양파 뿌리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그걸 먹었는데 그게 네. 어마어마한 집 몇 채짜리 이제 이런 에피소드 있던 그랬군요. 역사 사건인데 네. 그런 역사적 사건부터 뭐 인터넷 거품,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이제 금융위기 2008년대 주택시장 거품, 맞아요. 그다음 밈주식 열풍이 있었잖아요. 네. 그 밈주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좀 투자의 위험성도 경고를 하고 그다음에 자산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산 배분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몇 가지 그 전체적인 이제 뭐냐면은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는 입장에 서 있는 학자가 자기가 생각하는 개인 투자들의 가장 필요한 자산 관리와 인생 설계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 책이죠. 어려워요, 쉬워요?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도 있고 쉬운 부분이 그래요? 있는데 네. 그냥 나눠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책이 꽤 두껍습니다. 네. 그리고 이 책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재판됐다가 다시 나왔는데 네. 그러니까 투자서 추천서 목록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추천서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뭐 명제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 책의 입장을 공감하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네. 또 이 책의 입장을 공감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가장 쉽게 쓴 뭐 클래식에 가까운 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년 전에 50주년 특별 개정판으로 예, 나왔군요. 맞습니다. 예. 네, 네. 그러면 가장 우리가 이제 그 어떤 투자 행위를 할 때 예. 투자인지 투기인지 뭐 서로 이렇게 설전을 벌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어느 정도까지가 투자가 되는 건지 예. 좀 개념 정의가 돼 있을까요? 여기서 이제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투자에 대한 정의는 그 존 템플턴 경 그 역발상 투자가로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은 딱 한 문장으로 정리했거든요. 투자란 세후 복리 수익률의 극대화다. 세후 복리 수익률의 극대화다. 극대화가 투자다. 투자다. 이게 투자의 목표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 이 벌튼 머킬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자산, 뭐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걸 구매해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소득, 뭐 배당금이라든가 네. 이자, 임대료 등을 얻거나 장기간에 걸쳐서 주가가 오르는 거죠.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이런 가치 상승으로 이익을 얻는 것 자체가 장기간. 네, 네. 핵심은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와 투기를 가장 가르는 기준은 이분의 입장에서는 시간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수익을 단기간에 얻으려는 활동을 투기로 보고 적어도 최소 몇 년, 길게는 몇십 년 이상에 걸쳐서 그 현금 소득, 뭐 배당금 이자 같은 현금 소득과 뭐 시세 차익, 자본 차익을 장기간에 걸쳐서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수십 년간에 걸쳐서 그거를 추구하는 행위는 투기다. 투자다. 네, 투자다. 그래서 이제 그 핵심은 네. 시간의 길입니다. 네, 예. 그래요. 짧게 확 예. 먹고 빠지자. 이건 이제 투기다 이거죠. 투기죠. 왜냐면은 내가 10일 뒤에 돈 딱 수익 내고 나올 거야. 이건 내가 예측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효율적 시장 가설론자들은 시장 예측은 의미가 없다고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인덱스 투자가 결국 개인 투자자들에겐 가장 좋은 투자 전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인덱스 투자라는 개념을 처음 만들어낸 거고요. 그렇죠. 네. 그걸 이제 실제 비즈니스에 구현한 인물이 바로 이제 그 인덱스 펀드의 창시자인 존 보글이죠. 그 인덱스 펀드가 처음에는 기관 투자가들에게만 팔았었어요. 아. 그래서 75년도에 존 보글이 벵가드는 회사를 사연도 네. 설립을 하고 75년도에 이제 일반인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네. 인덱스 펀드 S&P 500 그걸 처음으로 만든 거고요. 여기서 이제 벌튼 맥킨 교수는 그럽니다. 내가 효율적 시장 가서 지지하는 사람이지만 네.
나를 지지하지 않더라도 나의 이론을 지지하지 않더라도 네. 실제 인덱스 투자가 저비용으로 자산을 증시시킬 수 있는 좋은 수단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 증거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네. 매년 액티브 펀드 그 전문가가 운영하는 펀드 중 3분의 2가 인덱스 펀드보다 수익률이 낮다. 그리고 10년, 20년간 실적을 보면 인덱스 펀드를 능가하는 액티브 펀드는 10% 미만이다. 아, 그럼 90%는 인덱스 예. 펀드가 더 이긴다 이거예요. 예, 그렇죠. 예, 비용이 싸기 때문에. 네. 근데 물론 이제 저도 인정합니다. 개별 종목 투자를 하거나 인덱스 펀드가 아닌 다른 좋은 펀드 골라서 할 수도 있다. 근데 그것이 가능은 하지만 매우 힘든 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힘들다. 그러니까 그렇게 굳이 힘든 걸 찾지 말고 그냥 인덱스 펀드에도 평균만 가도 자산 증시시킬 수 있다 이런 조언을 하고 있는 거 하면서 월가의 재미난 격언을 소개합니다. 시장을 앞서는 성과를 낼 수 있는 열쇠를 손에 쥐었다고 확신하는 순간 자물쇠는 이미 바뀌어 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시장을 앞서는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렇죠. 내가 뭐 예를 들어 S&P 500보다 더 돈을 잘 벌 수 있는 네. 비결을 알았어. 열쇠를 딱 쥔 그걸 거야. 확신하는 순간. 갑자기 자물쇠가 딴 자물쇠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내가 못 연다 이거군요. 예, 어차피 못 연다. 이게 월가의 경험 이걸 얘기를 하면서 네, 어렵다. 확신. 예, 이러면서 이제 이 본인도 인덱스 펀드 투자를 오래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분이 이제 그 뱅가드 펀드 얘기를 합니다. 75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운용을 한다고 치면 45년간에 걸쳐서 대략 네. 초기 투자가 500달러를 하고 매달 100달러씩 적립식으로 인덱스 펀드에 투자했다면 네. 그가 평생 투자한 금액은 53,200달러인데 네. 그 여기 이제 배당금도 있거든요. 배당금도 계속 재추가 됐다 그러면 네. 45년도에는 150만 달러, 즉 우리 돈으로 18억 정도가 돼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복리 수익률과 배당 재투자가 만나면 네. 기본적으로 뒤로 갈수록 가파르게 같이 상승을 한다. 이렇게 끝까지 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궁금한데 어쨌든 그렇죠. 예. 가장 그 적정한 자산 비율, 배분 비율 예. 이런 것도 좀 소개해 놨습니까? 사실은 이제 이게 뭐냐면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종목을 고르는데 초점을 맞추거든요. 그렇죠. 개별 종목에서 네, 네. 우리가 이제 바텀업이라고 그러는데 네, 기업 분석 그러니까 이제 하고 예, 뭐,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효율적 시장 가설을 주창하시는 분들은 인덱스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자산 배분이 더 중요해요. 어떻게 자산 배분을 하느냐. 그럼 자산 배분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뭐냐면 나이입니다. 나이. 그러니까 네. 나이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건데 이 책에서는 20대 중반, 30대 후반에서 40대 초, 50대 중반, 60대 중반 이후로 해서 딱 구분을 해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제시해요. 네. 그러니까 20대 후반은 주식 70%. 아. 그러니까 부동산 10%. 여기서 부동산 실물 부동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리츠 같은 리츠. 같은 네. 얘기하는 거. 채권, 그러니까 뭐 채권이나 채권 관련된 자산 15%, 네. 현금 5%. 아.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는 주식 비중이 좀 줄어요. 65%, 네. 부동산 10, 채권 및 채권 대체 자산 20, 현금 5. 50대 중반으로 가면 더 줄어요. 주식 55, 아. 부동산 12.5, 채권 및 채권 대체자산 27.5, 현금 5. 네. 예, 여기서 이제 아마 중요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60대 후반 이후예요. 네. 이 이후에도 벌튼 버킨 교수는 주식 40%를 얘기합니다. 생각보다 주식 비중을 크게 잡았네요. 네, 높아요. 예. 어. 그 찰리 앨리스라는 이제 예일대 기금 위원장을 하셨고 제가 책도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이분도 이제 소위 말하는 이 자산 배분 이론에 굉장히 기초에서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네. 이분은 한 30%까지 얘기해요. 그 이분 책을 보면. 네. 근데 벌튼 버킨 교수는 최저선이 40%예요. 네. 부동산 15, 채권 및 채권 대체 자산 35, 현금이 좀 늘어나죠. 10 정도로.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거는 인덱스 펀드국의 뭐 미국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아마 부동산 비중이 엄청 높기 때문에 네. 그냥 참고해서 네.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이 그 랜덤 워크 투자 수업에서 저자가 가장 강조하는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의 마지막에 10가지 압축을 해서 10가지 실천 과제를 딱 제시를 합니다. 몇 개 소개해 주신다면요? 그중에 첫 번째가 딱 뭐냐면 당장 저축을 시작하자. 아이고, 빚이 많은데 어떻게 저축을 이 시작하나?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분의 얘기는 주식이나 펀드를 고르는 것보다 사실 저축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저축을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저축은 예금이나 적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S&P 500과 같은 인덱스에 장기 투자 프로그램을 갖는 게 굉장히 아하, 중요하다. 네. 오랜 시간에 걸쳐서. 네. 그래서 이제 매월 일정액을 인덱스와 같은 곳에 지속적으로 장기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네. 뭐 당연한 얘기죠. 시간이 제일 중요한데 검소하게 살면서 투자해 놓은 돈은 절대 건드리지 마라.
네.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오래 사는 시대, 장수 시대이므로 네. 정기적인 투자가 더 중요하고 뭐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장기 투자 프로그램도 가장 중요한 건 연금 계좌 같이 맞아요. 이런 거를 이용해서 장기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건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 5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